오늘의 사연은 AI 시대 인터넷 데이터가 흐르는 길. 그 길을 묵묵히 깔고 있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깔고 있는 그 길에 AI가 움직이고 군사 정보가 흐르고 세계 금융이 살아 숨쉬며 강대국들이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나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감동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캠벨입니다. 하버드대 기술경영학과 교수죠. 지난 15년간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경쟁력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이 기사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해저 케이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륙과 대륙을 바다 밑으로 연결하는 광섬유 케이블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의 99% 이상이 이 케이블을 통해 전송됩니다. 위성은 겨우 1%도 안 되죠. 저는 연구실 벽에 걸린 세계 해저 케이블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파란 선들이 거미줄처럼 대륙을 연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아시아 지역의 선들이 눈에 띄게 굵어져 있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컴퓨터를 켜고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2020년까지만 해도 아시아 해저 케이블 시장은 일본이 주도했어요. NEC, 후지츠 같은 일본 기업들이 6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으로 말이죠. 그런데 2024년 현재는 어떨까요? 한국의 LS전선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아시아 시장 점유율 15%에서 2024년 35%로 급성장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품질 지표였습니다. 케이블 설치 정밀도 99.99%, 연간 장애율 0.001% 미만. 저는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숫자들이 정말 맞나? 제가 아는 유럽 기업들도 이 정도 성능을 내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업이 이런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니. 더 파고들어 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약속한 일정을 정확히 지킨다. 둘째, 설치 후 사후 관리가 체계적이다. 셋째,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야. 저는 연구실을 나와 찰스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대서양 바닥 수천 미터 아래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데이터가 오가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데이터 중 상당 부분이 한국 기술로 깔린 케이블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날 밤 저는 더 자세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저 케이블 산업의 역사를 추적해봤어요. 2007년 LS전선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초고압 해저 케이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럽과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는 수준이었어요. 2009년 동해시에 아시아 최대 해저 케이블 전용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수요도 충분히 채우지 못했죠. 하지만 2015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남아시아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신뢰를 쌓았고 2020년 이후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급증한 거예요. 15년의 꾸준한 투자가 결실을 맺고 있구나. 특히 AI 시대가 열리면서 해저 케이블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어요. 챗GPT, 클로드, 제머나이 같은 AI 서비스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려면 안정적이고 빠른 데이터 전송이 필수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 인프라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인프라의 새로운 강자 한국 해저 케이블 기술 분석.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21세기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 전송 인프라는 20세기 석유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인프라에서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확신했습니다. 이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거라고요. 창밖으로 보스턴 항구가 보였어요. 19세기 이 항구를 통해 수많은 배들이 대서양을 건넜죠. 지금은 그 바다 아래로 한국 기술이 깔린 케이블이 미국과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지형이 바뀌고 있어. 저는 연구실 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쳐 봐야겠어. 한국이 어떻게 이 분야의 강자가 됐는지 말이야.
그렇게 저의 한국 해저 케이블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LS 전선 해저 케이블 공장 앞에 서 있었어요.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바다와 맞닿은 거대한 공장에서는 검은 케이블이 뱀처럼 기어나와 동해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분당 5m씩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그 굵기가 사람 몸통만 했어요. 놀라셨죠?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저는 돌아봤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안전모를 쓰고 서 있었어요. 윤세린입니다. LS 전선 해저 케이블 설계 책임자죠. 저는 그녀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캠벨 하버드에서 왔어요. 한국의 해저 케이블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거든요. 세린은 미소를 지으며 공장 안으로 안내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해저 케이블이 그냥 전선인 줄 알아요. 하지만 이건 21세기 문명의 혈관이에요. 공장 내부는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8층 높이의 수직 연합기가 케이블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수십 개의 거대한 턴테이블에는 완성된 케이블이 따리를 틀고 있었어요. 이 한 줄의 케이블이 몇 킬로미터나 되나요? 길게는 200km까지 이어집니다. 한 번에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세린은 제조 라인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구리 도체 위에 절연체를 입히고 그 위에 차폐층, 방수층까지 총 7개 층의 보호막이 데이터를 지키고 있었죠. 바다는 무섭거든요. 염분, 수압, 해류. 모든 게 케이블을 파괴하려고 달려들어요. 저는 생산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었어요. 바다와 싸우는 전쟁이었죠. 2009년 첫 공장을 지을 때는 어땠나요? 세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옥이었어요. 유럽과 일본이 기술을 안 알려주니까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녀는 창밖바다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라면서 해저 케이블은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시행착오예요. 수백 번의 시행착오. 케이블이 바다에서 끊어질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했어요. 세린은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저 점들이 우리가 케이블을 깐 곳들이에요. 대만, 바레인, 싱가포르. 이제는 우리를 찾아와요. 저는 놀랐어요. 15년 전만 해도 한국은 해저 케이블을 수입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세계로 수출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는 뭐였나요? 대만 프로젝트요. 5천억 원 규모였는데 태풍이 몰아치는 해역에 깔아야 했어요. 세린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포설선이 케이블을 바다에 내리고 있었어요. 수심 5,000m까지 정확하게 깔아야 해요. 99.99% 정밀도예요.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정밀도가 가능한가요? AI 자율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실시간으로 해류와 수심을 분석해서 최적 경로를 찾아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발전한 비결을 말이에요. 그날 밤 동해시의 작은 카페에서 저는 세린과 다시 만났습니다. 공장에서는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교수님, 궁금한 게 있어요. 세린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미국 교수님이 왜 한국 해저 케이블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데이터였어요. 한국이 갑자기 해저 케이블 강국이 됐다는 수치들 말이죠. 하지만 오늘 공장을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는 걸요. 어떤 뜻이에요? 저는 창밖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에서는 해저 케이블을 인프라라고 생각해요. 도로나 다리처럼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더군요. 세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희에게는 그냥 일상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해저 케이블을 놓을 때 연결을 생각해요. 어지점과 비지점을 잇는다는 관점이죠. 하지만 한국은 관계를 생각하더군요. 세린의 눈이 빛났어요. 관계요? 오늘 세린 씨가 한 말 기억나세요?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미국 기업들과 인터뷰할 때는 항상 ROI, 시장 점유율 이런 얘기부터 나와요. 하지만 세린 씨는 첫 마디가 21세기 문명의 혈관이었어요. 세린이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의식한 적은 없는데요. 바로 그래서 더 놀라운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에게는 기술 개발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명감인 것 같아요. 저는 오후에 본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의아했어요. 왜 한국이 해저 케이블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국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답을 찾았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도 국가잖아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대륙과 연결되려면 바다를 건너야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바다는 장벽이 아니라 통로인 거예요. 세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노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 세린 씨가 바다는 무섭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존경하는 톤이었죠. 바다를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파트너로 보는 거예요. 미국 회사들은 해저 케이블을 깔 때 바다를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은 바다와 협력한다고 생각하죠. 세린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희는 항상 바다의 기분을 살펴봐요. 바다의 기분이요? 해류 방향, 수온 변화, 지형. 바다가 원하는 방향으로 케이블을 놓으려고 해요.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요. 저는 무릎을 쳤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99.99% 정밀도의 비밀이에요. 세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외국인 교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관찰자일 뿐이에요.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숨쉬고 있었어요.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앞으로의 계획은 뭐예요? 한국 해저 케이블의 미래 말이에요. 세린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케이블을 깐 게 아니에요. 미래 세대가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깐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기술의 진짜 철학이었어요. 그 말의 의미를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세린이 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깔고 있는 케이블들은 25년 동안 쓰이거든요. 그 25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람들은 더 많이 연결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숨을 멈추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지금 필요한 만큼만 깔지 않아요. 미래에 필요할 용량까지 미리 생각해서 깔아요.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해저 케이블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유를요. 보스턴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데이터와 씨름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하고 숫자들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했어요. 연구실 화이트보드 가득히 수치들을 적어놨습니다. 해저 케이블 장애율 0.001% 미만, 공정 오류 0% 구간 다수, AI 자율 모니터링 정확도 99.99%, LS 전선 세계 4위, 시장 점유율 12.3%. 동료 교수들이 지나가면서 감탄했어요. 데이비드, 놀라운 수치들이네. 한국 기술이 이 정도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제가 동해에서 느꼈던 감동을 다 담고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세린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어요. 교수님,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뭔가요? 우리가 케이블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느끼는 그 마음이요. 당시엔 그저 감상적인 말로 들렸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세린이 보낸 사진이 있었습니다. 동해 공장에서 막 완성된 케이블이 바다로 향하는 모습이었죠. 사진 아래 메모가 있었어요. 교수님, 오늘 새 케이블이 호주로 떠났어요. 25년 후 어떤 데이터들이 이 길을 지날지 상상해보니 가슴이 떨려요.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케이블이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검은 선이 푸른 바다와 만나는 경계선에서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출하가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학생들에게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술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성능 지표나 시장 점유율로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한국 해저 케이블 수치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세요.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알면 더 놀라울 겁니다. 저는 동해에서 찍은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케이블을 만들 때 단순히 규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25년 후를 생각합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경제학적으로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의 철학이에요. 저는 세린이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깐다. 이런 마음가짐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의 해저 케이블 장애율이 0.001% 미만인 이유가 단순히 좋은 장비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바다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철학 때문입니다. 저는 칠판에 새로운 공식을 적었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성능 더하기 지표 더하기 철학 더하기 미래 비전. 이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철학이요? 정확합니다. 성능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기업들이 따라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철학은 쉽게 복사할 수 없죠. 저는 연구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2007년 세계 네 번째로 해저 케이블 기술을 개발했을 때 기술적 스펙만 보면 유럽이나 일본보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15년 후인 지금은 어떤가요? 세계 최고 수준이 됐네요. 맞아요. 그 차이를 만든 건 뭘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연결이 아닌 관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복이 아닌 협력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미국 기업들은 왜 그런 철학을 갖지 못했을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는 너무 성급했어요. 빠른 성과만 추구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25년을 내다보는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숫자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써내려갔죠. 한국 해저 케이블 기술의 성공 요인. 첫 번째, 장기적 비전 25년을 내다보는 설계 철학. 두 번째, 협력적 접근 바다와 함께하는 기술 개발. 세 번째, 사명감 단순한 사업이 아닌 미래를 잇는 다리 건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이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이 숫자 너머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찰스강이 보였습니다. 그 물 아래로도 케이블이 지나가고 있을 텐데 누가 만든 케이블일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의 해저 케이블 기술은 단순한 공학적 성취가 아니다. 미래를 향한 철학적 선언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열리는 아시아 인프라 발전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제 한국 해저 케이블 연구가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세미나실에는 40여 명의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 싱크탱크 연구원들, 대학 교수들이었습니다. 캠벨 교수님, 한국 해저 케이블에 대한 연구 흥미롭게 봤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아시아 전문가가 말했어요. 솔직히 우리도 한국이 이 분야에서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현재 아시아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품질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조지타운 대학 교수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인가요? 저는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참여한 주요 프로젝트들을 보세요. 대만 해상풍력, 싱가포르 호주 연결, 일본 남부 케이블 업그레이드. 이 지역 신규 프로젝트의 30% 이상에 관여하고 있어요. 국무부 담당관이 메모를 적으며 말했어요. 그 정도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할 점은 기술 혁신이에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도입한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99.99% 정밀 설치 기법 등이 이제 업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이 질문했어요. 그럼 미국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건가요? 경쟁에서 밀린다기보다는 접근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주로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은 중소규모 프로젝트에서부터 신뢰를 쌓아왔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소규모 섬 연결 프로젝트들을 많이 수주했어요. 수익성은 낮지만 기술력을 증명할 기회였죠. 국무부 관계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 경험이 지금의 경쟁력으로 이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은 프로젝트에서 쌓은 노하우가 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졌어요. 저는 구체적 사례를 들었습니다. 2019년 인도네시아 소규모 케이블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성과가 2023년 대만 대형 프로젝트 수주의 결정적 요인이었거든요. 세미나 후 저는 몇몇 참석자들과 개별 대화를 나눴어요. 공통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무부 담당관이 물었어요. 위협이 아니라 변화로 봐야 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고 있어요. 새로운 가치요? 장기적 관점, 품질 우선주의, 협력적 접근. 이런 것들이죠.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건 사실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그 이유를 봐야 해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 기업들의 가격이 항상 최저가는 아니에요. 중간 정도 수준이죠. 그럼에도 선택받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뭔가요? 신뢰성이에요. 약속한 일정을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진다는 신뢰 말이에요. 브루킹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신뢰가 쌓이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15년 정도요. 2009년 첫 해외 진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죠. 저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손해를 봐가면서라도 품질을 증명했어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택한 거죠. 그 전략이 성공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고객들이 먼저 찾아오는 상황이 됐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포토맥강을 따라 걸었어요.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확인한 건 미국 정책 전문가들도 한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위협보다는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세린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오늘 워싱턴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한국 해저 케이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더군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긍정적이었어요. 경계하기보다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였죠. 다행이네요. 사실 저희도 미국 기업들과 협력 기회를 찾고 있거든요. 어떤 협력이요? 기술 공유,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의 성공이 독점이 아니라 협력을 지향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유럽연합에서도 비슷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해저 케이블 기술 동향이었어요. 일본은 어떨까요? 아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이 분야를 주도해왔는데 한국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한국 하나의 성장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끌다니.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의 해저 케이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고 세계는 더욱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기술의 민주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소수 강대국이 독점하던 기술이 이제는 더 많은 나라들에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3개월간의 연구를 마무리할 시점이었어요. 하버드 연구실에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해저 케이블 기술의 미래, 한국의 역할이었어요.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저 빗방울들도 결국 바다로 향할 텐데 그 바다 아래에는 한국이 깐 케이블들이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겠구나.
교수님, 보고서 완성하셨어요? 연구조교 마이클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다 됐어. 하지만 마지막 챕터가 고민이야. 어떤 부분이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AI 시대에서 해저 케이블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할지 말이야. 마이클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AI와 해저 케이블이 어떤 관련이 있나요? 생각해봐. AI 서비스가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클라우드 연결이요? 맞아.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들은 어떻게 연결되지? 인터넷을 통해서요. 그 인터넷의 99% 이상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대륙 간 연결돼 있어. 마이클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해저 케이블이 없으면 글로벌 AI 서비스도 없다는 뜻인가요? 정확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를 쓸 때 사용자 요청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데이터 센터로 가고 AI 응답이 다시 해저 케이블을 통해 돌아와. 와,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래서 해저 케이블의 품질이 AI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거야. 속도, 안정성, 용량 모든 면에서. 저는 최근 받은 이메일을 보여줬어요.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에서 연락이 왔어. 아시아 지역 AI 서비스 지연 문제 때문에 해저 케이블 경로를 검토하고 있다더군. 특히 한국 경유 케이블의 성능이 좋아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타이핑을 계속했어요. AI 시대에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사용자 경험을 결정해. 1초라도 느리면 사용자들이 떠나거든.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국 해저 케이블 기술이 AI 시대에 더 중요해지는 건가요? 그렇지. 하지만 과장하면 안 돼. 한국이 모든 걸 지배한다는 건 아니야. 어떤 의미예요?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특히 품질 면에서 말이야. 저는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이 지역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계속 늘고 있어. 2020년 20%에서 2024년 35%로 증가했지. 그리고 이 성장은 AI 서비스 확산과 맞물려 있어. 그때 제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세린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교수님,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요. 국내 AI 스타트업에서 저희에게 전용 케이블 구축을 문의했어요. 실시간 AI 훈련을 위해서래요. 저는 마이클에게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 국내 기업들도 해저 케이블에 관심이 있나요? 당연하지. 네이버, 카카오, LG 같은 기업들도 글로벌 AI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해저 케이블은 필수 인프라야.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AI 시대에는 컴퓨팅 파워만큼 네트워크 인프라가 중요하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해저 케이블 기술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클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현실적인 영향이 크네요. 맞아. 하지만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야.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경쟁도 치열하거든.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쳤고 해가 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한국이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게 됐다는 거야.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요? 99.99% 정밀도, 실시간 모니터링, 예방적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이제 업계 기본이 되고 있어.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 해저 케이블 기술은 AI 시대의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 영향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를 저장하며 저는 만족했어요. 과장 없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연구였거든요. 세린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국내 AI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건 좋은 신호네요. 한국이 AI 인프라 강국으로 가는 길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보고서 완성되면 보내드릴게요.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내용으로 마무리했어요. 창밖으로 보스턴 하버가 보였습니다. 그 바다 건너편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오늘도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는 걸요. 6개월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해저 케이블 업계에서 화제가 되면서 초청받았거든요. 회의실에는 20개국 통신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일본, 싱가포르, 호주, 인도네시아, 아시아 주요국 대표들이었습니다. 캠벨 교수님의 연구 덕분에 우리도 한국 해저 케이블 기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ITU 아시아 지역 디렉터가 말했어요. 실제로 이 지역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들을 보면 한국 기업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아시아 해저 케이블 시장은 일본이 주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LS전선의 아시아 지역 수주율이 2020년 15%에서 2024년 35%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규 프로젝트에서는 50%를 넘어서고 있어요. 일본 대표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인가요? 대만 해상풍력 연결 프로젝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구간 업그레이드, 호주 동부 해안 케이블 교체 등이요. 싱가포르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저희 프로젝트도 한국 기업이 맡았는데 만족도가 높았어요. 어떤 점이 좋았나요? 시공기간이 예정보다 2개월 빨랐고 테스트 결과도 예상을 웃돌았거든요. 호주 대표도 동의했어요.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국 기업들의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뛰어나더군요. 저는 다음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흥미로운 건 가격 경쟁력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평균 입찰가는 시장 최저가가 아니에요. 중간 정도 수준이죠. 그럼 왜 선택받는 건가요? 종합 점수가 높아서예요. 기술력, 시공 경험, 사후 관리 능력을 모두 고려하면 한국이 앞서거든요. 인도네시아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저희 정부에서도 해저 케이블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과 기술 협력이 가능할까요?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최근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시아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해저 케이블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엔지니어들이 참여하고 있죠. 회의 중간에 저는 세린에게 연락했어요. 세린 씨, 지금 ITU 회의에 있는데 반응이 좋아요. 다행이네요. 사실 요즘 해외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어떤 문의들이에요? 기술 라이선스, 공동 개발, 교육 프로그램. 생각보다 다양해요. 한국이 정말 표준이 되어가는 것 같네요. 표준이라기보다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는 것 같아요. 회의가 재개되자 더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어요. ITU 디렉터가 말했어요. 이번에 아시아 해저 케이블 기술 표준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험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케이블 내구성 테스트 방법, 해저 환경 모니터링 기술, 유지 보수 프로토콜 등이요. 저는 놀랐어요. 실제로 한국 기술이 국제 표준에 반영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어요. 태국 대표가 질문했어요. 그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할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운영 노하우가 중요하죠. 저는 한국 성공의 핵심을 설명했어요. 한국의 장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운영 철학이 잘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회의 마지막에 ITU에서 발표했어요. 내년부터 아시아 해저 케이블 우수 사례 공유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한국이 주도국가로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과장 없이도 한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회의 후 저는 서울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서해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바다 건너편에서 한국의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세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회의에서 확인했어요. 한국이 아시아 해저 케이블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걸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기준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책임감을 갖고 잘해보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과장된 표현보다는 이런 겸손한 자신감이 한국 기술의 진짜 힘인 것 같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한국의 기술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동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버드에서 온 5명의 연구진과 함께였습니다. 제 연구가 계기가 되어 동아시아 기술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됐거든요. 교수님, 정말 이 바다 아래로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흐르고 있는 건가요? 신입 연구원 제니퍼가 물었어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수많은 신호들이 우리 발 아래 바다 밑으로 지나가고 있어.
저는 1년 전 세린과 함께 확인했던 그 지점을 찾았습니다. GPS 좌표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여기야. 한국 해저 케이블 기술의 현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 연구진들이 바다를 향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 돌아보니 세린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였죠. 세린 씨, 어떻게 여기를? 오늘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 점검차 나왔다가 교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는 반갑게 악수를 나눴어요. 1년 전보다 세린의 표정이 더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맞아요. 교수님 연구 덕분에 저희 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세린이 바다를 가리켰어요. 요즘 완성된 프로젝트들은 예전보다 훨씬 정교해요. AI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선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실시간 데이터 분석 정확도가 99.5%에서 99.8%로 향상됐어요. 작은 차이 같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큰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감탄했어요. 기술이 이렇게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니.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뭐예요? 지난달 완성된 부산 오사카 구간 업그레이드요. 기존 케이블을 새로운 기술로 교체했는데 전송 속도가 2배 빨라졌어요. 세린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성능 지표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보세요. 지연 시간이 기존 50ml초에서 25ml초로 줄었어요. 연구진 중 한 명이 물었어요. 그 정도 차이가 실제 사용자에게 체감될까요? 온라인 게임이나 화상회의에서는 확실히 느껴져요. 특히 실시간 거래 시스템에서는 결정적이고요.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느꼈던 감동을 다시 떠올렸어요. 세린 씨, 1년 전에 한 말 기억하세요? 어떤 말이요? 미래 세대가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깐다고 했잖아요. 세린이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없어요.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됐죠. 왜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이후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모두가 실감했잖아요. 세린이 바다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깔아놓은 케이블들이 그런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작년에 태풍으로 일부 지상통신망이 마비됐을 때 해저 케이블이 대안 경로 역할을 했어요. 덕분에 중요한 통신들이 끊기지 않았죠. 저는 가방에서 작은 기념품을 꺼냈어요. 하버드에서 제작한 연구 완료 기념 메달이었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어요. 제 연구에 큰 도움을 주셨으니까요. 메달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For Outstanding Contribution to Infrastructure Research 하버드 유니버시티 2025. 세린이 감동한 표정으로 받아들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 혼자의 성과는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한국 해저 케이블 기술을 대표해서 받아주세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GPS 좌표를 다시 저장했어요. 이 자리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교수님, 다음 연구 주제는 정하셨어요? 아직이요. 한국 해저 케이블만큼 흥미로운 주제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세린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오지나 육지 네트워크는 어때요? 그것도 관련이 있나요? 물론이죠. 육상의 오지 기지국들도 결국 해저 케이블로 연결되거든요. 모든 통신 기술의 백본이 해저 케이블이에요.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해저 케이블과 차세대 통신 기술의 연관성 말이에요. 세린 씨,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에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시작된 연구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연구진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의 철학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니퍼가 질문했어요. 교수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뭐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장기적 사고방식이요.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자세가 결국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바다 아래로 한국이 깔아놓은 케이블들이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을 말이에요.
저는 노트에 마지막 메모를 적었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한국 해저 케이블 기술이 바로 그런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